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돈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곳을 찾아가 보는 세상의 돈에 대한 이야기, 손에 잡히는 돈돈돈 시간 매주 화요일에 함께 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우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현주 이후정경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현주입니다. 예, 이후정경연구소 소개는 해주셔야죠, 그래도. 처음부터 영어를 써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후라는 말이 포스트라는 의미를 담고 그 있잖아요. 다음을 내다본다. 네, 그래서 뭐 코로나 이후 그리고 87년 체제 이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네. 이후의 정치 경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름입니다. 아, 좋은 이름입니다. 네. 제가 또 저희가 고견을 또 듣고 네. 어떻게 우리 살림살이에 좀 돈이 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또 다뤄볼 거예요, 매주. 저희 그 정경비책은 사실 요일마다 이 코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 체제입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는 안진걸 소장님 나오신 살살경제, 살림살이 경제가 있었는데 오늘은 저희 이제 돈돈돈 시간에는 실제 좀 더 차별화된 고급 정보들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긴 민생경제 시간이고 네. 저희는 뭐 거시경제는 아닌데 네. 그래도 좀 더 고급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그 컨텐츠 서비스와 아주 연관이 돼 있는, 그리고 사실 저희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플랫폼도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도 OTT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지금 방금 말씀 주셨지만 OTT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OTT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정립을 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OTT의 정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버 더 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네네. 네네. 그게 오버라는 게 뭘 넘어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탑을 넘어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탑은 셋톱박스를 얘기합니다. 셋톱박스. 네, 여러분들이 위성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같은 거 볼 때 앞에 셋톱박스를 두고 연결해서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셋톱박스를 넘어서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바로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는 거를 OTT 이렇게 줄여서 부르곤 하는데요. 네. 이게 좀 한국 사회에서는 의미가 조금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예. 저희가 보통 이렇게 동영상을 볼 때 뭐 핸드폰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시청하긴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셋톱박스가 많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셋톱박스 시장 같은 경우에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성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료 방송이 굉장히 비싸서 이렇게 유료 방송을 자르고 코드 커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유료 방송을 해지하고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넷플릭스 같은 걸 시청하는 걸 뜻한다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셋톱박스와 함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뜻은 OTT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버 더 탑이다. 네네네. 셋톱박스를 넘어간다. 근데 그 코드 커팅 말씀해 주셨는데 코드 커팅이 저도 직접 찾아보니까 그때가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부터 해서 OTT 서비스가 이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알고 있어요. 2007년 정도부터 그죠? 많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 리먼 2008년 사태니까 네네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아, 그때 그걸 코드 커팅이라고 불렀구나. 돈이 아까운 사람들이 이제 유료 서비스 우리나라는 이 유료 방송이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데 미국은 되게 비싸다고 네, 미국은 들었어요. 굉장히 비싸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절감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유료 방송을 해지하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갈아탔다. 그래서 이제 OTT라고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정의를 알아봤고 저희가 최근에 그 가장 핵심적인 이슈 하나가 국내 OTT 중에 그 2개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맞아요. 티빙하고 시즌이 이제 인수합병 한다고 하면서 원래는 지금 국내 차지하고 있는 1위 회사가 넷플릭스입니다. 네. 혹은 뭐 유튜브도 사실 좀 껴줄 법하기도 한데 이상하게 안 껴주죠. 유튜브는 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그런 콘텐츠 서비스의 하나의 매체로 보진 않는 것 같고 넷플릭스가 1등이고 티빙과 시즌이 이제 인수합병하게 되면서 이제 2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OTT 시장에 그야말로 대전이 시작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랑 좀 맞물려서 OTT 시장은 커가고 있는데 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OTT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내 지갑 소비에서 뺀다든지 해서 혹시나 또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각가지 전망들이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OTT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국내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계를 또 봐야 됩니다. 네네. 네. 세계 OTT 시장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올해 들어서 주가도 하락하고 침체되고 있다라고 보면서 사람들이 그럼 OTT 시장이 끝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 이제 표에 나오다시피 SVOD, TVOD 이런 구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네네. 그 월정액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주문으로 그러니까 그 서비스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씩 결제해가지고 보는 거냐 요 구분이니까 크게 상관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거는 그 쉽게 사용하신 분들 예를 들자면 네. 월 이용료를 내고 무제한으로 보는 게 SVOD고 맞습니다. TVOD는 요즘 국내 시장으로 치면 네이버 시리즈 온이라고 해서요. 네, 저도 많이 봅니다. 거기 이제 뭐 500캐시로 영상을 사거나 네. 이제 이런 서비스를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네,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데요. 네. 그 OTT 세계 OTT 시장 같은 경우는 표에서 보셨다시피 꾸준하게 성장 추세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가 성장이 침체되고 둔화되었을 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론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OTT 시장은 당분간은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국내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독주를 하다가 시즌이나 이제 그 티빙이 결합을 하면서 그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를 따라잡는 모양새로 OTT 시장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국내 OTT 시장도 이렇게 유념할 것은 성장이 둔화되었다 뿐이지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 시간에 딱 공개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 넷플릭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이라고 네. 하는데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마 저희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뭐 지금 이제 생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업로드 될 때쯤엔 나올 수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이게 어닝 쇼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어닝 쇼크라는 말이 약간 생소하실 네네네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업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네.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폭락하는 사태를 어닝 쇼크라고 하고요. 네. 1분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4월 달 정도에 그 넷플릭스가 1분기 시장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11년 만에 감소한다. 20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네. 넷플릭스 주가가 한창 엄청나게 성장할 때는 $700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제 아직 넷플릭스 얼마야?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70%까지 폭락했어요. 많이 빠졌네요. 70%가 빠졌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네. 네,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 당시에 1분기에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왔다라고 하고요. 당시 넷플릭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구독자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러시아와 협업하지 않겠다. 상관이 있구나. 네, 시장에 이제 진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부분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구독자가 한 20만 명 정도 빠진 거는 러시아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사실상 50만 명 정도가 순 증가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영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러시아 영향만 아닐 것이다. 넷플릭스가 성장세를 멈추었다라고 전망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겠지만 사실상 좀 성장세가 많이 둔화된 것을 볼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도 빠진 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또 쇼킹하게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 뭐 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만큼 빠졌으면 또 이때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일단 넷플릭스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를 빼놓고 OTT 시장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국내든 해외든 그건 마찬가지인 세계 것 같아서. 시장의 30%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네네네. 그러면 크네요. 큰 거죠. 굉장히 큰 규모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총으로 따지면 사실 저도 알아보니까 워낙에 OTT 서비스에 덤비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디즈니라든지 혹은 뭐 요즘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쿠팡 플레이?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콘텐츠 기반 산업이 있었던 회사가 아니라 재차 이제 자신들의 소비자를 자신들 플랫폼에 묶어두려고 OTT를 런칭하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해외로 따지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네.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아마존을 모방해서 맞아요. 성장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OTT만으로 사실 가장 크게 사업을 벌였던 업체는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공부하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뭐 다양한 이제 넷플릭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네. CEO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사람에 같아요. 대한 얘기? 네네,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리드 헤이스팅스. 네, 이분이 이제 최근에는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많이 빠져서 500대 기업 CEO에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 800이라고 하는데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세계적인 갑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쵸. 이분이 어떻게 이제 넷플릭스를 만들게 되었냐 이런 게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남아 있는데요. 네, 공부해 볼까요? 당시에 그 1997년에 창업을 했는데 1997년에 창업을 할 때 재미있는 게 인터넷에 검색해서 들어가면 넷플릭스에 대한 이 사람들의 무엇을 판매하는가라고 했을 때 비디오 대여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아, 그래요? 네. 넷플릭스는 저희가 아는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2007년에 시작한 거고요. 그 전에 비디오를 팔았대요? 그전에는 비디오를 팔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폴로 13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왔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직접 발로 가서 빌려오고 나서는 연체료가 생긴 거예요. 비디오 연체료? 네, 있죠. 그 시절에 있었죠. 네, 비디오 연체료를 그 당시에 $40? 많이도 연체를 했나 봐요. 좀 게으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40면은 뭐 당시... 한 2주 연체했나? 막 오래 연체했는데. 어쨌든 비디오를 연체하는 바람에 내가 내 돈 내고 비디오를 빌려보고 심지어 발품을 팔아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 붕괴를 했다고 해요. 거기에 불만을 가졌군요. 네, 그거를 세기의 분노라고 부른다고. 세기의 분노? 네네네. 그 분노가 없었다면 넷플릭스가 없었던 거야. 네, 그렇게 이제 평하는데요. 어쨌든 그 분노를 가지고 내가 이 연체료를 물지 않는 비디오 대여점도 안 되겠다라고 해서 창업한 게 넷플릭스라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진짜 네. 세계의 분노일만 하네요. 근데 97년에 해서 그러면 실제 넷플릭스가 빛을 본 게 거의 뭐 2007년 이후죠. 2007년 사실은. 이후에 네. 10년 있다가 네, 그 당시엔 비디오 대여점 하다가 비디오 대여점도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로 직접 빌리러 가지 않고 이제 이메일로 주문을 하면 CD를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네, 약간 주문 배달 서비스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했는데 사실 아까 세기의 분노는 조금 그 에피소드로 재밌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넷플릭스가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넷플릭스나 작품에 대한 설명? 네, 설명과 더불어서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알죠. 네, 넷플릭스 들어가면 내가 뭘 볼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구독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뭐 처음에 정할 수도 있죠.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그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과 유사한 맞습니다. 형태의 큐레이션이겠죠. 네네네. 그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고. 그런 이제 기술을 해준 거는 사실 리드 헤이스팅스 옆에 있는 CCO라고 부르는 CCO. 최고 컨텐츠 책임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OTT 서비스의 획기적인 어떤 기반을 도입했다고 알려진 넷플릭스 얘기를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여기 시가총액이 그러면 얼마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은 조금 찾아봐야. 2,800달러. 그 당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많이 빠졌을 걸로 예상합니다. 당연히 많이 빠졌겠죠. 왜냐면 주가가 빠졌으니까 동시에 빠졌을 텐데 2,800억 달러가 2020년 기준이네요.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을 거고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다른 아까 저희 기업 얘기했었잖아요. 뭐 아마존이나 월트 디즈니, 그리고 애플도 얘기를 해봐야 돼요. 사실 애플도 애플 TV라는 OTT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보면 넷플릭스가 또 많은 건 아니라서. 네, 맞습니다. 그쵸? 디즈니 플러스가 굉장히 많은 서로 시가총액을 두고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이런 사업자들, 기존 사업, 뭐 유통 서비스나 이런 걸 했던 해외 기업들이 OTT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소비자들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확보하고 묶어두는지의 한 수단으로 또 OTT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은 굉장히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OTT 시장에 아주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한 넷플릭스 얘기를 했는데 국내 1위가 넷플릭스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시즌과 티빙의 합병. 네.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2위로 자리매김을 한 건데 네. 해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국내의 영향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해외 시장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국내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크지 않잖아요. 네, 지금 많이 크지 않는데 사실상 그 1인 가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많이 시청하고 있고요. 네. 디즈니 플러스는 아이를 둔 자녀를 둔 가족 단위가 많이 시청을 하고 있어요. 컨텐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좀 미미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내 OTT를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OTT 시장은 그야말로 세렝게티 초원이라고 불릴 만큼 세렝게티 초원. 그 세렝게티 초원의 동물의 왕국 보면 먹고 먹히는 그쵸. 이 먹이사슬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합병 TV인과 시즌이 했으니까 또 누가 누구에게 먹히고 누가 누구를 먹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재미일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선택이기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페이센스가 뭐예요? 페이센스? 저 이름 듣고 이름 되게 잘 지었다라고 돈을 내는데 센스가 있다? 그렇죠. 그걸 저희가 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OTT 서비스 중에는 하나가 TV인과 시즌의 합병, 둘째로는 이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죠. 페이센스? 우선은 OTT 몇 개 보세요? 저는 지금 몇 개로 구독하세요? 3개 보고 있어요. 3개? 많이 보시네. 넷플릭스 그리고 왓챠 보고 있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까요? 유튜브는 유료 구독을 하시나요? 저 프리미엄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는 3개라고 할게요. 굉장히 헤비 유저라고 불리는. 헤비 유저죠. 네네네. 근데 티빙 시즌은 제가 안 봤던 거라. 네. 그래서 나 쿠팡 플레이도 하네. 그럼 4개예요. 어마어마하시네요. 어마어마하죠. 제 OTT 사랑합니다. 네, 이분이 헤비 유저라고 불리는 분이고 주로 이제 청년층들, 20대가 가장 헤비 유저 성격이 강하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OTT 구독률은 좀 떨어지는데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2개나 보고 있거든요. 2개? 네, 그런데 이제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봐도 되나? 내가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해도 되나라는 고민을 이미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해지율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개를 보는 사람들은 킬러 컨텐츠 하나를 이제 딱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 달에 구독료를 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아까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페이센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일종의 그 OTT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서 일일 구독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몇백 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를 하루에 몰아보잖아요. 보통 시청 습관이. 그쵸. 그랬을 때 하루 구독료를 600원만 내면 뭐 이렇게 넷플릭스 일일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페이센스 홈페이지구나. 네네. 이런 서비스가 등장을 했고 이게 불과 한 달 전쯤 6월 초쯤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청년층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또.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국내에 있는 OTT 서비스 업체들이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 이미 뭐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한다든지 뭐 지금 그렇게 한 상황인가요? 가처분 신청을 이미 한 상황이고요. 지적재산권도 위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네, 예를 들면 이용권을 주려면 아이디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아이디를 새롭게 발급해 주는데 그 아이디는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아이디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걸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넷플릭스가 아니라 국내 OTT 시장의 티빙이나 왓챠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공동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 협의체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 협의체, OTT 국내 협의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것이 계속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막대하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걸어놓은 상황이고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페이센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이 내용을 다루면서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OTT 서비스 2개의 뉴스를 일단 소개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뉴스를 또 아셔야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배경 지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런 그 국내에서는 OTT 서비스의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인가, 즉 올해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OTT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제 그런 전망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산업이 앞으로 커갈 거는 명확한데 특히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네. 산업은 커가는데 파이는 커가는데 혹시나 이 회사가 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잘 돼서 인수합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주가에 영향을 주고 또 투자하는 개미들은 내가 잘 투자한 게 맞는지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짚어줘야 저희 방송의 주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전망까지 해볼 수 있을까요? OTT 시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OTT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법상으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지난 5월 29일 날 국회에서 되게 늦게 됐다. 아, 네네. 의외로 OTT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5월 29일 날 법이 통과해서 OTT라는 것에 대한 법적 정의가 내려졌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법이 정의된다는 거는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들 규제도 들어가는 거죠. 규제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혜택도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시대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호감과 이런 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좀 전망을 중심으로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 100대 국정과제 중에 26번째 국정과제로 OTT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지원 그리고 글로벌 OTT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겠다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OTT 시장에 어떤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기보다는 규제는 완화되고 지원은 늘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글로벌 OTT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토종 OTT 반경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국가 정책의 하나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OTT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돈들이 유입되고 또 세제 혜택도 받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많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 등급제라고 해가지고 공영방송은 이렇게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등급을 심의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OTT만 이제 요거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OTT만 등급 심의를 사전에 받지 않고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직접 자율로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자율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출처로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이미 발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의 관계부처가 합의를 거의 이루었기 때문에 곧 자율 등급제가 시행될 거라고 보는 예상이 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되면 좀 빠르게 이렇게 시청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OTT 시장에 약간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 OTT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토종 OTT가 실제 글로벌 OTT로 나아갈 수 있는가? 즉 소비자로서도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산업 기반 지금 현재 국내 OTT 산업 기반을 어떤 배경으로 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토종 OTT가 글로벌 OTT로 도약이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죠? 그게 제일 쉬운 대답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른 의미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BTS나 이렇게 오징어 게임 성공 이런 걸 보면서 네. 한국 콘텐츠가 세계화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의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글로벌이라고 하면 희망을 주로 주시네. 유럽이나 미국 시장으로 진출해야 글로벌 OTT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이나 중국 진출해도 글로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적인 OTT 시장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2위는 중국입니다. 예. 예,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어떤 이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나 동남아 혹은 뭐 한류가 좀 열풍이 있는 곳들에는 충분히 글로벌 OTT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의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네. 저는 글로벌 OTT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토종 OTT가 이제 글로벌화돼서 글로벌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다른 시장에 다른 나라에 실제 진출해가지고 글로벌화됐다라고 네. 평가를 받으려면 실제 국내 그 컨텐츠가 중국에도 먹혀야 되고 네. 일본에도 먹혀야 되고 네. 뭐 인도네시아에도 먹혀야 네. 되고 이제 그런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K 콘텐츠가 매력이 없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건 또 아니잖아요. K 콘텐츠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OTT가 성공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그 이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논란이요? 네. 오징어 게임을 이제 성공을 아. 했는데 넷플릭스가 그래. 다 모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수익을 독점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엄청 많은데 네, 실제 네, 네. 넷플릭스가 수익이 100이라고 하면 네. 7, 80을 컨텐츠에 투자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CEO가 그런 어떤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투자한 작품에 보면 특히 이제 국내 그 배우들 나오는 거, 한국 배우들이 엄청 열연을 했는데 네. 재미는 넷플릭스가 본다 이제 이런 얘기 말씀. 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넷플릭스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네. 국내 이제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지금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이런 그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생태계가 다변화되었을 때는 본인들이 지적 재산권을 조금 예. 더 많이 챙길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주로 밸류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한 편 제작했을 때 그 드라마가 네. 다시 게임화 되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 산업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컨텐츠 업체들이 좀 국내 국내 OTT랑 손을 잡고 다양한 컨텐츠 공략에 나서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글로벌 OTT의 가능성이 조금 점쳐지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망을 주셨어요. 뭐 희망적인 전망. 네, 저는 일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네네네. 그 정도로까지만 하고. 네네. 그 망 사용료 논의는 어떤 얘기예요?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하고 갈등이 있어요? 망 사용료 논의는 이제 넷플릭스를 저희가 보려면 예. 그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는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주로 이제 SKT랑 망사용료 논의가 벌어진 거는 넷플릭스가 SKT로 이제 수신되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터넷 업체들은 망 사용료를 내라. 너네가 공짜로 우리한테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요 논쟁의 의미는 실제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을 때 네. 이게 이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국내 OTT가 또 조금 성장할 수 있고 여기가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넷플릭스 글로벌 망 사용료 논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예. 지금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패소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2심을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요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국내 OTT랑 넷플릭스 간의 어떤 경쟁 체계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같이 살펴봐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이쪽도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지불하고 있으니까 기업 간에는 굉장히 큰 화두겠네요. 네, 그리고 망 사용료 논의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겠네요. 이미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제화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이 세게 붙었네요. 네네, 굉장히 이렇게 글로벌 이슈로는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고 항소가 진행 중이니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크게 이제 멀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OTT의 미래에는 어떠할 것인가? 왜냐하면 뭐 저희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시고 그 정보가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로 이어진 다음에 실제 지갑으로 들어오고 이런 걸 목적이기 그랬으면 때문에 좋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손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실제 OTT의 미래는 물론 지금까지가 아니라 아마 코로나 그 상황이 아마 OTT에게는 가장 큰 호재였을 시기이기도 하고 실제 시청도 많이 뛰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 OTT 산업에는 또 다른 산업의 경쟁자는 없는지 아니면 OTT 산업이 더 커가기 위해서 어떤 허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큰 틀에서 봐주시면 OTT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까? 당분간은 밝을 것으로. 너무 편의적인 대답을 많이 해주신다. 아니 근데 당분간은 너무 좋대. 이렇게 아무리 이제 검색이나 여러 가지 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OTT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특히나 IT 관련 업 종사자들은 많이들 예측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에 비해서 기사나 이제 전문 서적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OTT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전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전망하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활발한 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기 싫어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OTT 시장이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핸드폰이 등장하기 전에 중간에 뭐 삐삐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티폰도 있었고 이런 것처럼 OTT가 시티폰처럼 역사 속으로 아예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사람들의 생활에 남아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케이블 TV가 저희 나라에서는 조금씩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근데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모두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OTT 시장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두는 블록체인 기술과 OTT가 만났을 때. 블록체인과 OTT가 만나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 화폐를 OTT 서비스에 도입한다? 이게 조금 이제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저희가 OTT라는 거는 미디어라고 해서 플랫폼이잖아요. 미디어 플랫폼 사업이죠. 그리고 플랫폼에 얹혀진 컨텐츠를 저희는 소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OTT 시장에서 컨텐츠, OTT 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넷플릭스나 쿠팡이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OTT에 들어오는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제작사들 수많은 어떤 게임 연관 산업들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OTT 시장이 이제 성장하면서 컨텐츠 업체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고요. 컨텐츠 업체들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콘텐츠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OTT의 기반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잘 되었을 때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콘텐츠 시장이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 업체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속적으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소비를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콘텐츠 제작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생긴다면 OTT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플랫폼이 필요가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뛰어넘어서 내가 제작사 대표인데 내 콘텐츠가 어떤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C2C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발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뭐 넷플릭스나 이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네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되게 막연하게 다가오긴 하네요. 네, 그런 얘기들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과 OTT 시장이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할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좀 더 나아가면 디지털 화폐를 국가가 발행하는 것.
디지털 화폐를 국가가 발행한다? 네. 국가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네. 이미 세계적으로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종 연구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큰 흐름이 잡히진 않는데요. 그랬을 네네. 때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다면 네. 콘텐츠 제작사와 바로 소통하는 방식에 혹은 유튜브처럼 짧게 좀 어떤 선호도를 보여주는 이렇게 내가 뭘 구매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장은 확대되더라도 네. 월정액 구독료 서비스만으로는 네. 장기적으로 시장의 전망이 있을까? 네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은 또 다른 그 제2의 산업과 만나서 혁신을 더하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도 그렇습니다. 하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C2C에 대한 개념이거나 아니면 OTT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거나 이제 그런 게 도입이 되면 실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사업의 기반이 어떻게 또 뒤흔들릴까? 네. 와, 근데 상상은 안 가네요, 실제로. 네. 어떤 게 제일 가능성이 그럼 높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얘기하신 어떤 C2C라든지 뭐 디지털 화폐 도입이라든지 뭐 다 가능성이 높은가요? 디지털 화폐 도입은 좀 먼 일인 것 같고요. 조금은.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선 그런 것 같아요.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조금 먼 일이지만 네. 어쨌든 이 컨텐츠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네. 이 컨텐츠 업체들이 조금 더 본인들의 이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OTT 시장에 플랫폼 업체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학관계에 따라서 컨텐츠가 조금 더 중요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어떤 시장이 등장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이 소장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그 아니요. 보고서를 통한 전망을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시는 건가요? 이 보고서를 아주 크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주지 않고 아주 이렇게 미세한 단서들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네. 전문적인 보고서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미세한 단서들을 쫓아서 근데 진짜 요즘 유의미한 변화가 너무 많아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플랫폼 공급자, 그 컨텐츠 공급자들은 뭐 지상파 3사, 뭐 네. 케이블, 유료 방송, IPTV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OTT 사업자가 제작사에 투자를 해서 그 컨텐츠를 OTT가 먼저 공개한 다음에 네. 그 컨텐츠를 다시 지상파나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에 되파는 경우도 네, 맞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발견되고 네. 있어서 저는 지금 이제 제일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리지널한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방송 사업자들, 네. 예를 들면 지상파 사업자들이나 네. 케이블 사업자들이 이미 긴장하고 있고 그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미디어 관련한 학회나 이런 것들이 열렸을 때 이 지상파 방송이나 IPTV 업체들은 이 OTT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이런 지원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해서 공영방송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네네. 막상 생각했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금 재난 방송. 네, 재난 방송의 중요성 혹은 문화적 다양성 물론 제가 체감하기에는 OTT가 문화적 다양성은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등급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심의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화적 다양성을 원래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네네.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야 된다. 그리고 뭐 재난방송이든 공적인 역할을 방송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화두로 남아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OTT만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기는 한데 전망에 대해서 이건 이제 넷플릭스 CEO가 했던 전망이니까 이거는 너무 누가 한 얘기인지는 어쨌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OTT 사업자의 대표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의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30년 안에 TV 시장이 끝이 날 것이다. TV 방송 시대는 2030년까지만 계속될 거다. 네. 벌써 2022년이거든요. 그럼 8년 안에 TV 사업자들이 거의 다 사업을 접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방송사들이 다 문을 닫는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조금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재미있다기보다 우려스럽다? 하여튼 예, 예. 그 방송사의 소유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유 구조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전에 이제 이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 뭐 이런 네. 것들이 강조되기보다는 소유 네,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네. 경쟁 체제가 심화되면서 실제로 뭐 TV 방송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오히려 OTT가 TV 방송을 흡수하는 방식? 네.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그 다양한 뉴스 CNN 같은 경우도 OTT로 진출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네.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라는 체계 자체도 크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이게 제일 재밌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스픽스도 OTT 서비스인 유튜브에 올라타 있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도 이 플랫폼에 컨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잖아요. 네. 유튜브 다음은 뭘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제 OTT 다음이 뭘까라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네, 네, 네. 동일한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유튜브는 우리가 통계하고 준비한 자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유튜브는 약간 OTT 서비스이긴 하지만 넷플릭스나 웨이브나 이런 사업자들과 조금 다르게 보잖아요. 네, 네, 네. 구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네.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 다음은 뭘까? 혹은 OTT 서비스 다음은 뭘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네.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튜브를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컨텐츠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한 명으로서 네. 팟캐스트라는 시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유튜브가 이렇게 활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는 OTT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사업자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은 뭘까? 이게 아마 가장 큰 관심사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저 유튜브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저도 그런데 네. 이 다음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 다음을 알면 우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유튜브의 다음. 유튜브의 다음, OTT의 다음. 다음은 무엇일까? 유튜브의 다음, 제가 다음 시간까지. 아니 진짜로 저는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네. 예를 들면 OTT, 그러니까 유튜브와 뭐가 또 결합된 서비스. 네. 유튜브가 뭐와 결합하거나 아니면 OTT 시장이 뭐와 결합할지는 대충 우리가 이 안에서 논의가 됐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국내 OTT 서비스 중에서도 심지어 그 플랫폼 들어가면 그 라이브 커머스가 있는 네네네네. 사업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만 유일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쿠팡 플레이는 쿠팡과 연계돼 있고 이런 어떤 산업적 기반을 묶는 형태 말고 네. 이 이후는 무엇일까? 포스트 정경 연구소이기 때문에 네, 이후 경제 연구소장님께서는 유튜브 다음 OTT 다음에 논의가 될 네. 플랫폼 사업자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주셔야 우리 소비자들께서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OTT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이제 국가별로 내세우고 있는 OTT의 기반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걸 이제 토종 OTT라고 묶는다면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이미 넷플릭스 같은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OTT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의 OTT의 현 주소는 어떠할지를 좀 알아봤는데 첫 방송이었거든요. 네.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완전히 전문가, IT의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OTT 시장과 네. 한 발 좀 떨어져서 전반적인 어떤 국내 이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는 것이 네. 조금 더 이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시장을 전망하기에 또 다른 어떤 시각을 줄 수 있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에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운 네.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다음은 무엇일까? 네. 유튜브 그 다음은 무엇일까? 네. 예. 예언서를 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정도는 우리가 좀 전망을 드려야 네, 우리 알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요즘 값이 올라서 슬프다라는 네. 말씀을 어떤 시청자께서 남겨주셨어요. 당연히 값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넷플릭스는 그 저렴한 구독료를 지금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고가 근데 붙잖아요. 네, 광고 붙는 넷플릭스는 매력 없어.
그거는 조금 보지 않을 거야. 광고 아니, 붙으면. 우선 경제적인 역량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광고를 보더라도 넷플릭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보고 싶다.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젊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없을수록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유튜브 유료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프리미엄입니다. 저는 유튜브 광고 열심히 보거든요. 굳이 광고를 봐도 괜찮다 나는? 그럼요. 근데 중간에 보다가 근데 그 넷플릭스도 이제 광고 저희 이제 마무리하긴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도 광고 형태가 도입이 되면 도입부에 광고가 붙고 맨 후반부에 광고가 붙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붙으면 그거 엄청 짜증나거든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없는 게 슬픈 일이지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광고도 일종의 세상을 읽는 흐름이다.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자기 위안을 하면서 구독할 수 있다고 이게 봅니다. 첫째로는 넷플릭스가 그 사업적 측면에서 광고를 도입하는 거기도 하고 네네. 구독자 수를 그런 형태로 늘리기도 하고 동시에 광고가 들어오니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넷플릭스는 방어 태세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방어 공격적인 어떤 네. 시장 확보나 이런 것들보다는 구독자 수를 유지하고 그래서 구독자 수 유지하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성공시키는 것과 플러스 기묘한 이야기 같은 콘텐츠는 게임 시장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쵸. 사업을 좀 확장하는 방식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이 구독자 늘리는 거에 목을 메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본인들이 한계에 왔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 거기 않나. 이제 사업의 확장, 네네네. 다른 형태로 어떻게 그 OTT에 도입을 할 것인가 네네. 이 고민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OTT 시장의 모두의 고민일 텐데요. 소비자의 시간, 이거는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얘기한 건데 본인들은 네. 뭐 이게 컨텐츠 제작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 플랫폼 이런 게 아니라 네. 소비자들의 시간을 어떻게 차지하는 것이 하는가가 최종 목표이다. 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게임을 하든 네. 이렇게 혹은 물건을 사든 이런 것들을 어느 플랫폼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소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향후에 이렇게 고민할 주제가 아닌가. 아까 잠깐 싶습니다. 얘기했지만 OTT 서비스에 쇼핑 쇼핑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굳이 OTT 근데 아마존이 서비스를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지금 국내 업체에서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물품을 거기서 기존에 유통 서비스 제공자가 OTT를 하면서 소비자를 묶어놓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OTT 그 사업자가 거기 안에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하는 거는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제 생각만 그런 거예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손에 잡히는 돈돈돈 OTT 서비스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가 잠시나마 지금 정체기를 맺고 있는 OTT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당연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그 포스트 이후 유튜브, 네. 이후 OTT가 무엇인지 연구해 오시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후 정경연구소 오현주 소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돈돈돈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매주 다뤄볼 텐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